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제정치학 교수가 평생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분석해온 국제질서의 법칙이 하나둘 예외를 만나며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자와 외교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 대신 성과로, 위협 대신 실력으로 조용히 세계의 판을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한국인들은 어떻게 세계 강대국들의 판도를 바꿔놓았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윌슨입니다. 올해로 63세가 되었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미국 국방부 전략분석팀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전문가입니다. 제 학문적 인생은 냉전의 종식부터 걸프전, 9.11 테러, 이라크 전쟁, 아랍의 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세계의 중요한 변화들을 분석하는 데 바쳐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심에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저 원조받던 나라, 일본의 기술을 따라하고 서양 문화를 베끼는 나라, 값싼 전자제품과 저렴한 노동력으로 경쟁하는 작은 아시아 국가 정도로 여겼죠. 세계 정세를 분석할 때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이 핵심이라고 생각했고 한국은 그저 주변부에 있는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된 건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스탠포드에서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던 때였어요. 은퇴를 앞두고 세계 질서를 바꾼 국가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목록에 한국은 없었죠. 그런데 수업이 끝난 후 제니퍼 토마스라는 학생이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왜 그렇게 오래된 은혜도 꼭 갚으려고 하나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한국이 은혜를 갚는다고요? 언제, 누구에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반쯤은 대충 넘어가려다가 호기심이 생겨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이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한국전쟁 참전국들에 대한 한국의 감사 활동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한국은 여전히 매년 참전 용사와 그 후손들을 추청하는 행사를 열고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같은 작은 나라들에게도 장학금과 의료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런 오래된 도움을 잊어버립니다. 70년 전에 도와줬다고 지금까지도 감사하는 나라는 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우리 미국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마치 국가적 기억 잠치가 살아있는 것처럼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행동들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한국은 백신이 부족한 나라들에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바로 한국전쟁 때 함께 싸웠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나라는 은혜를 기억하는 능력으로 외교를 설계하는 나라구나. 스탠포드의 다른 교수들과 제가 예전에 국방부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 이 사례들을 이야기했더니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전략이 될 수 있어? 국제관계는 이해관계가 우선이지. 그런 감성은 오래가지 못해? 하지만 한국은 그 감성을 의무로 그리고 정책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잊으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한때 전 세계가 도왔던 나라가 이제는 그 도움을 세월을 거슬러가며 갖고 있는 현실을 보니 강대국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국이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한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은 왜,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오래된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까? 감성적인 사례가 아니라 실제 외교적,
경제적 가치로 연결된 구조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발견한 것은 전략화된 감정이었습니다. 필리핀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2020년 슈퍼태풍 고니가 필리핀을 강타했을 때 전 세계는 코로나로 혼란스러웠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국 대응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물자, 의료진, 긴급 구호 비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기사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당시 가장 먼저 참전한 아시아 국가입니다. 1950년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한국은 그때 받은 도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필리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군대를 보낸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의 후손들에게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무료 병원을 짓고 기념 공원까지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경제 규모로만 따지면 한국이 굳이 이런 나라를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유교적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에 불과했어요. 한국은 은혜를 일종의 책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터키와의 관계를 보면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양국은 외교 문서에서 서로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외교적 수사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터키가 한국전쟁 때 보여준 희생을 국가의 자산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고 지금은 방산, 인프라, 문화 교류 전반에 걸쳐 그 은혜를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미국과 서구 국가들이 얼마나 실용주의에만 매달려 있었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냉정해졌을까요? 누가 우리를 도와줘도 10년만 지나면 잊어버리기 애쓰고 우리가 도운 나라가 위기에 빠져도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태도로 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세월이 흘러도 정권이 바뀌어도 한 번 받은 은혜를 국가 차원의 기억으로 관리합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런 외교적 감사의 정책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의 기억의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예전 국방부에서 근무할 때 저는 한국을 성공한 개발도상국 정도로 분류했었습니다. 그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빠르게 일어난 특이 케이스 정도로 여겼죠. 그런데 지금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완벽하게 전환된 유일한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처음 시사한 건 예전 미 국방부 내부 문서를 뒤지던 중이었습니다. 1963년 작성된 경제 분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식량 계급과 외부 원조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국가이며 장기적으로 자립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같은 보고서에는 미국의 경제 지원 계획, 유엔의 구호 정책, 세계은행의 기술 이전 계획까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정말로 전 세계의 도움을 받는 빈민국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표현 그대로 아시아의 낙후국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공적개발 원조 공여국 상위권에 올라 있고 내년 수조 원 규모의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역사적인 비즈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프로그램을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패턴이 보였어요. 한국은 그냥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방식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체계적으로 기술, 교육, 행정, 의료 시스템 전체를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는 우간다 농업부에 파견된 한국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농기구가 아니라 스마트팜 기술과 생산성 혁신 모델을 전수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그 모델이 1960년대에 한국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농업 지원 시스템과 거의 똑같은 구조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이 받았던 도움의 방식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을 다시 살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이 다른 나라에 적용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이나 신념이 아니라 완전한 정책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이 받았던 원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런 태도는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들이나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성공했지만 거만하지 않았고 도움을 받았지만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진정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도움을 주던 나라들에 이제는 한국에게 배우러 가고 있습니다. 반역, 반도체, 교육, 행정혁신 등의 분야에서 이제는 미국과 유럽조차 한국의 자문을 요청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단순한 성공 스토리로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경제 발전이 아니라 도움받은 기억을 책임으로 바꾼 품격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은혜만 기억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도 기억하더군요. 은혜를 갚는 한국을 보며 존경심이 들었다면 이번에는 솔직히 말해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나라는 복수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복수의 방식이 일반적인 산식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갑자기 발표했을 때 대부분의 미국과 서구 전략가들은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한국은 무릎을 꿇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이 규제한 품목은 반도체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었고 그 분야에서 일본이 거의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수출 관리의 투명성 때문이라고 했지만 분석해보니 그 시점이 묘하게 정치적이었습니다. 과거사 문제, 역사 갈등, 그리고 일본의 체면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국을 굴복시키기 위한 경제적 보복을 단행한 셈이었죠. 당시 한국 주요 기업들의 부품 재고가 몇 개월밖에 없다는 정보가 확인되자 전 세계 분석가들은 한국의 몰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도, 투자기관도, 심지어 일본 정치인들까지도 이제 한국이 고개 숙일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항의도 없었고 감정적인 성명서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내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한국이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 일본산 소재를 대체할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무릎 꿇는 대신 실험실로 들어간 겁니다. 그 이후로 2년이 지나면서 한국은 그동안 일본이 무기로 쥐고 있던 소재와 부품들을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 국산화하거나 공급선을 다변화시켰습니다. 심지어 일부 품목은 일본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냈다는 평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결정적인 반격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특별통제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에 의한 복수, 성장에 의한 응징이었죠. 한국은 판로 되갚지 않았습니다. 기술로, 시스템으로, 그리고 자력 성장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 일본에 응답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강렬했던 건 그 속도와 침묵이었습니다. 한마디도 대놓고 비난하지 않았고 누구 하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 대신 데이터를 보여줬고 항의 대신 성과로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은 자신이 쥐고 있던 무기를 잃어버린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복수를 감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기술로 합니다.
그 순간 과거 국방부 내부회의에서 한국의 전략 기술은 아직 미성숙하다고 말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미성숙했던 나라는 이제 누구보다 빠르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누구보다 정교하게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적 국가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한국은 이 모든 일을 조용히 한다는 점입니다. 강대국 때처럼 요란하게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준비하고 실력으로 증명하고 마지막에 가서 조용히 복수를 완성합니다. 칼 대신 기술을 쥐었고 분노 대신 혁신을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복수입니다. 기술로 복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지만 한국의 진짜 무기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복수를 문화로도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군사나 기술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무서운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한알령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저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류 금지령이라니 그게 국가가 통제할 만한 문제였나 싶었죠.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2016년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최를 이유로 중국 정부가 한국 연예인, 드라마, 음악 등 모든 콘텐츠의 유통을 금지한 사건이었습니다. 포스터에 한국어만 보여도 통과가 안 됐고 한류 스타들은 중국 방송 출연조차 할 수 없었죠. 당시 중국은 경제력과 시장금으로 한국을 조용히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콘텐츠 수출이 막히고 심지어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사실상 퇴출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걸 보며 대부분의 서구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이겼다. 한국은 너무 작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완전히 다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그때 진 적이 없었습니다. 한알령이 시작된 바로 그 시기에 한국은 조용히 판을 바꾸기 시작했더군요. 방송국이 아닌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콘텐츠 유통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기존의 방송 편성에 얽매이던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직구 방식으로 세계의 한류를 유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킹덤, 오지너 게임, 더 글로리, 무빙 같은 작품들이 글로벌 랭킹을 휩쓸고 전 세계가 K 드라마를 하나의 장르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중국도 막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막혔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VPN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몰래 소개하고 있었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조사에 따르면 한알령 이후 한국 콘텐츠에 대한 중국 젊은 세대의 수요는 오히려 더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금지당했기에 더 갈망했고 그 갈망은 마침내 콘텐츠라는 정서적 무기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문화 현상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복수였습니다. 그것도 무기를 들지 않은 복수였죠. 사드 보복으로 한국 기업과 콘텐츠를 배제했던 중국. 하지만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고 개신 문화의 반연을 들어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내부에서도 한류가 다시 흘러들어오는 우회 침투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제 중국 시장이 없어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콘텐츠의 소비축이 동남아, 중동, 미국, 유럽으로 다변화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중국이 다시 한국과의 문화 교류를 원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며 전통적인 복수라는 개념이 얼마나 구식이었는지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성령을 발표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을 뿐인데 전 세계가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의 복수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감정, 이야기, 정서라는 인간의 내면을 공략하는 차원으로 진화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치보다 빠르고 경제보다 깊고 외교보다 설득력 있는 복수의 방식이었습니다. 총을 들지 않고 시장을 휘어잡았고
국경을 넘지 않고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예순로 이룬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서 한국은 단 한 번의 총성도 없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나라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처음 확산되던 시기,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대응을 조롱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확진자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심지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언론은 그걸 두고 이렇게 말했죠. 과잉 대응이다. 인권 침해에 가깝다. 동양 특유의 집단주의적 대응 방식. 저 역시 당시에는 그 분석에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까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건 실용성보다 공포를 키우는 단식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만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마스크를 두고 패닉에 빠졌고 경호는 과포화 상태가 되었으며 확진자 수는 하루 수만 명 단위로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의료 붕괴 없이 확진자 동선을 통제하며 사망률까지 낮춘 사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비웃던 한국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한 게요. 당시 WHO 관계자들이 한국질병관리청과 화상회의를 진행했고 미국 CDC는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검진 모델 자문을 요청했으며 유럽 국가들조차 K-방역이라는 용어를 공식 문서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그 조롱을 감정적으로 궤받아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않았고 억울하다고 외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데이터를 공개하고 성과로 승부를 봤습니다. 제가 감탄했던 건 다른 나라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거리낌 없이 공유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비웃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만 한국은 복수 대신 협력을 택했습니다. 그건 일종의 도덕적 승리이자 자신감으로 완성된 반격이었죠. 스탠포드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회가 가능하지? 왜 우리는 그걸 미리 보지 못했을까? 우리가 오만했고 한국은 침착했습니다. 우리는 웃었고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무시했고 그들은 기록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도움을 구했고 그들은 응답했죠. 한국은 기억하되 표출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그 기억은 행동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산 무기, 한국산 자동차, 한국산 기술력, 전부 한때 값싼 모방품의 상징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1990년대 국방부 전략회의에서 한국의 방산기술은 북한 억제용 수준에 머무른다는 보고서를 제가 직접 검토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동차 디자인은 좀 나아졌지만 미국과 유럽 프리미엄을 넘기엔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미국 전략가들의 입에 자연스럽게 붙어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말이 한국에 대한 치명적인 오판이었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먼저 방산 분야부터 말해보죠.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대량 도입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폴란드가 왜 굳이 한국 무기를 독일제 레오파르트나 미국제 에이브람스를 놔두고 선택했을까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분석 보고서를 보면서 저를 포함한 수많은 미국 안보 전략가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무기는 저렴하고 빠르고 강했습니다. 심지어 나토 규격에 맞추는 커스터마이징 능력까지 뛰어났고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계약이었어요.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라 신뢰를 팔았던 겁니다.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기 조달의 비상이 걸렸을 때 정작 가장 빠르고 정밀하게 대응한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점은 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기차 분야에서도 저는 똑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현대차는 미국 브랜드에 비해 감성은 부족하다며 무시되던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닉 5와 EV6은 단순한 자동차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 기술의 정점이자 서만이었어요. 테슬라 모델 3를 타던 제 동료 교수 중 한 명이 최근 아이오닉으로 바꿨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디자인도 좋고 무엇보다 소프트웨어와 충전 시스템이 훨씬 낫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한국이 자동차 산업의 판도조차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반도체였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늘 알고 있었지만 대만의 TSMC보단 한 수 아래라고 평가절하했죠. 하지만 지금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 한국 기업들입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까지 한국이 공급망 동맹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 한국은 이렇게 무시당했던 산업들을 세계 최고의 무기로 바꿔냈을까요? 그들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무시당했던 과거, 디자인을 비웃음받던 과거, 저렴한 제품이라는 딱지가 붙었던 과거를 말입니다. 한국은 그 모든 무력을 기억했고 그걸 고통이 아니라 연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억으로 완성된 실력으로 우리에게 되갚고 있습니다. 비난도 없이 한의도 없이 오직 성과로만 말입니다. 그들은 무시당한 산업을 키웠고 무시했던 우리에게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보다 강렬한 복수가 있을까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가짜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오만한 이미지 속의 한국이었죠. 피해자 이미지, 개발도상국 이미지, 기술을 따라가는 후발주자 이미지. 그 모든 건 반칸적이고도 편리한 서구적 시선의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이미지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너무 늦게 제대로 보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매일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는가? 6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흥미로운 사례 연구 정도로 접근했었습니다. 은퇴 전 마지막 프로젝트로 동아시아 안보구조와 문화적 역학을 다룰 생각이었고 그중 한 잔을 한국어로 할애할 것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책 전체를 한국어로 다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받았던 지점은 바로 그 감정 통제력이었습니다. 보통의 국가는 분노하거나 흥분하거나 선동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안으로 사귀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방식을 택했더군요. 어떤 국가는 과거를 망각하고 어떤 국가는 과거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과거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기억은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복수로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강한 방식으로 꺼내졌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기억으로 움직이는 나라다. 감정이 아니라 기억, 복수도 은혜도 모두 기억에서 비롯된 철학적 행위. 지금 제 책상 위에는 한국 전략적 마이크로 파워라는 제목의 초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제목은 버리려 합니다. 대신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한국 절대 잊지 않는 나라. 이건 낭만적 표현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국가가 단 하나 존재한다면 그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기억을 국가 운영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은혜는 은혜로 그것도 몇 배로 갚고 상처는 성장으로 극복하며 모욕은 성취로 응답하는 나라. 저는 그동안 한국을 너무나 잘못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개발도상국의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류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국가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 그 기억이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정책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죠. 콜롬비아 대학의 한 동료는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움직이는 나라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과 기쁨을 현재의 정책으로, 미래의 비전으로 끊임없이 재구성합니다. 과거는 한국에게 족쇄가 아니라 연료였던 겁니다.
이젠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은혜를 기억하고 복수를 성장으로 바꾸는 방식을 택한다면 국제 질서는 어떻게 변할까요? 어쩌면 전쟁 대신 협력이, 보복 대신 혁신이 세계를 움직이는 원칙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미국 국방부에서 일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입니다. 우리는 항상 군사력과 경제력이 국제관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외에도 기억력이라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억이 아니라 전략적 기억 말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기업가가 최근 한국 기업의 특징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잊지 않고 성공을 기억합니다. 반면 미국 기업들은 성공은 자라나고 실패는 빨리 잊으려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깊이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다고 말하려 합니다. 저는 너무 늦게 진짜 한국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만남은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분석가로서도 인간으로서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한국을 기억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문명국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세계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성장과 기억의 힘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결코 잊지 않고 갚으며 상처는 원동력으로 삼아 성장하는 한국의 정신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큰 가르침이 됩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모습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시 직접 경험하신 한국의 기억력과 관련된 사례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런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버튼은 클릭하셔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